네, 한동훈 비대위가 닻을 올린 가운데 일부 비대위원이 과거 발언 논란 끝에 사퇴하면서 초반부터 악재를 만났습니다. 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났지만 빈손으로 헤어지면서 당내 분열이 심화하는 양상인데요. 오늘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 교수, 최창열 용인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노인 비하 등의 과거 발언 논란에 휩싸였던 국민의힘 민경우 비상대책위원이 결국 하루 만에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먼저 적절한 대처였다라고 보시는지요? 논평은 지난 김은경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네. 노인 비하 발언이 있었었잖아요. 예. 똑같은 투표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가 사과를 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이번에는 물론 비대위원이 사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 어느 쪽이 더 잘했느냐라고 평가한다는 건 의미가 없고, 왜 이 정치권에서는 비하 발언이라든지 막말 발언이라든지 이런 게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가. 그 구조는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철학의 빈곤이에요. 왜 정치를 하는지, 내가 비대위원이 되면 자기 자신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누구나보다 잘 알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비대위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비대위 차제가 초반부터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 이거는 좀 뼈아프게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느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 말씀하신 검증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도 검증 실패다, 이건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비대위 체제가 출범한 기가 짧은 기간 내에 하다 보니까 예. 검증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원 선정 과정 속에 몇 가지 기본적 원칙을 제시를 하면 되거든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비하 막말했는가, 아니면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거, 또 우리 사회적으로 금기시되고 있는 비하 발언이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촘촘하게 챙겼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장관 했었잖아요. 그리고 법무장관 할 때 이제 법무부 안에 그 인사검증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이번에 이제 정부 새 출범하면서 바뀐 시스템인데, 이 장관 내정할 때도 이제 여러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법무부가 인사검증에 뭔가 실패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건 바로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를 직접 이끌고 가는 건데, 그 인사가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게 과거 발언이긴 합니다만 이것도 이제 검증이 안 된 거예요. 이 검증이야말로 금방 발언 같은 건 금방 찾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아주 세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단순히 노인 비하 발언이 아니에요. 노인은 빨리 죽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금방 그 자리에서 사과를 했다 하더라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하나 문제가 극우적 발언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걸러지지 않았는지, 이러한 사안들이 말이죠. 이게 참 안타깝고, 지금 비상대책위가 출범했는데 이 문제 가지고 벌써부터 동력이 떨어진 느낌이 좀 들어요. 여기 지금 안 나왔습니다. 또 다른 비대위원도 발언인가 그걸로 또 문제된 게 있어요. 이른바 남성 우월주의 발언 이런 것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이 민경우 비상대책위원이라는 분은 이제 운동권에서 이른바 운동권에서 전향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발언들을 한 인사가 어떻게 지금 새롭게 뭔가 당을 혁신하고 쇄신하고 변화하겠다는 당에 들어왔는지 스스로가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사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제 관심 있는 또 공관위 구성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지금까지의 어떤 인선들에 대해서 이제 파격적이라는 이제 평가가 많기 때문에 이 기조를 이어갈 것이냐. 어떤 것들을 좀 고민할 거라고 보세요? 공천관리위원장이 실제로 공천을 총괄한다 하더라도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면서 공천을 해야 될 거라고 좀 봐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었던 열심히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고 봉사했던 사람들, 크게 세 가지의 키워드를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민, 사회적 약자, 미래, 청년들이죠. 이런 쪽에 있는 분들에 대한 아마 이제 충성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인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한국 정당 정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집권당의 경우는 과연 대통령실에서 공천에 어느 정도 개입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됐거든요. 2016년 총선에서 당시에 집권당이 압승할 거라고 했지만 너무나 많이 알려진 공천 파동, 옥새 파동 때문에 당시에
집권당이 2당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나왔었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2012년도에도 보면은 박근혜 비대위가 상대적으로 비대위원들을 구성을 할 때 뭐 김종인 더 포함해서 이준석 전 대표 다양한 쪽에 있는 분들을 섭외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총선 공천관리위원회도 우리 각 분야에 있어서 나름대로 대변할 수 있을 정도의 젊고 새롭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인물들이 이제 들어가면은 더 훨씬 더 공천관리위원회가 탄력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공관위 구성에 뭐 어떤 걸 좀 염두에 두고 있을까요? 공관위 구성이야 뭐 지금 이제 김 교수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한동훈 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열정, 헌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보다도 사실상 공천관리위원회 위원들보다는요. 공천관리위원장 그리고 비대위원장 그리고 과연 이제 대통령실이 얼마나 보이지 않는 뭐 명시적이진 않겠습니다만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여부입니다. 그게 이제 공천 혁신의 아마 그 성패를 가름할 거예요. 공천관리위원들도 정말 사심 없이 지나치게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당내 계파 갈등에서 좀 자유로운 인사들이 들어와야 되겠죠. 아마 그런 인사를 쓸 겁니다. 아마 이번에 비대위원도 구성한 거 봐도 연령도 굉장히 젊어졌고 아까 잠깐 이제 그 민경우 비상대책위원 전 위원입니다만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분들로 구성을 할 텐데 역시 관건은 대통령실과 이 비대위원장이 얼마나 잘 공천 혁신을 이뤄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영남 중진의 물갈이로만 그치면 안 될 거다.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어떤 선거나 항상 공천 혁신이 있어 왔어요. 물갈이도 있어 왔습니다만 물갈이의 내용이 문제죠. 물갈이를 한 다음에 이른바 물갈이를 한 다음에 그 자리에 어떤 인사들이 들어오느냐. 그게 이제 요즘 얘기하는 공천 혁신의 진정성, 내용, 성격을 작업하게 될 거다. 새로 채워지는 인물들에 대해서. 어떤 인물, 말하자면 대통령실의 참모라든지 과거에 대통령과 친했던 분들이라든지 말하자면 그런 분들로 만약 채워진다면 이른바 물갈이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물갈이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겠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공천관리위원장도 그렇고 공천관리위원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뭐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있다면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비대위원장도 이러한 부분들을 권력의 최정점에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공천 혁신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의 이제 새 행보는요 전국을 이제 순회하는 일정입니다. 보니까 뭐 대전을 시작으로 대전, 대구, 광주, 충청, 경기, 광원 굉장히 이제 광행군을 좀 택했는데요. 그 배경은 좀 뭐라고 보세요? 실제로 이제 중간 평가의 성격을 갖고 있는 총선에서는 집권당이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1996년 총선, 2000년 총선,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이제 2016년도, 2020년 이 네 번의 총선이 대통령 집권 2년 내지 3년 정도 때 치러지는 선거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중간평가 선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네 번의 중간평가 선거 속에서 집권당이 이긴 경우는 딱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돌발 변수에 의해서 압승을 한 거죠. 근데 선거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구도입니다. 선거 구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중간평가 선거다 보니까 야당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나서 또 한 번 두 사람이 격돌하는 구도로 몰고 가고 중간평가 선거에서는 굉장히 불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2년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지지도가 낮고 그리고 더 나가서 20, 30대 이탈층이 많다 보니까 이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로 가면은 그건 분명히 여당한테 불리할 것이다라는 것이었는데 그 선거판과 선거 구도를 완전히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대 총선에서는 한동훈 대 이재명의 구도로 바뀌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신들이 훨씬 나름대로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생긴다. 그러니까 미래 권력, 특히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장래 지도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그리고 한동훈 이 두 사람이 1, 2를 다투고 있거든요. 그건 당연히 미래 권력끼리의 이제 싸움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맡은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번에 선거 구도는 결국 한동훈이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 한동훈 새로운 세대 교체라는 큰 바람, 그 젊고 새로운 체제로 가겠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또 계속해서 언론 뭐 지역 이런 쪽에서 새로운 한동훈 구도 체제를 만드는데 집중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새로운 이제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전국을 돈다. 괜찮은 전략이라고 좀 보시는지요? 뭐 광폭 행보고 당연히 전국을 순회해야 되겠죠.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이런 건 다 하는 거라고 보고 네. 뭐 이거 당연히 저는 뭐 평가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정치 초년생인데 정치권에 들어와서 집권당의 대표를 맡은 것도 아주 굉장히 전무후무한 일이고 대한민국 정치에서 워낙 전무후무한 일이 많이 생기니까 뭐 그건 우리가 이제 새삼 낯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 전국을 돌면서 전국 정당화 하는 건데 영남에 머물지 않고 수도권이 지금 대단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대구나 이런 쪽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또 보수층을 집결한다는 의미가 있고 대전의 경우는 지금 민주당 현역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어제 이제 이상민 의원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무소속입니다만 대전 유성을 그래서 대전을 먼저 방문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전이나 이 충남 지역이 전체 판세를 잡아는 이른바 캐스팅 보트 역할을 많이 해왔던 것도 사실이니까 문제는 그겁니다. 잠깐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집권 3년차, 4년차 이럴 때 이게 중간평가적인 성격을 띠면 대선에 패배를 해왔어요. 근데 김대중, 노태우 정권 때는 정권을 재창출했던 이유가 대통령과 후보가 차별화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한 지가 며칠 안 됐잖아요. 29일 날 출범했으니까 불과 이제 사흘밖에 이틀 됐나요? 아직은 어떻게 행보를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전국 행보하는 건 뭐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씀드렸고 과연 대통령과 무조건 차별화하는 게 꼭 바람직한 건 아닐 겁니다. 여권 내에서 그 차별화라는 게 대통령과 각을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립하라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고 어쨌든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이 어떤 지지율의 정체를 보여왔는데 그 민주당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왜 그런 원인이 발생했는가에 대한 그 진단을 정확히 한 다음에 그런 것들과 차별화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차별을 한다면 이렇게 전국을 도는 광폭 행보가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기존의 여당의 국정 운영 방식, 여권의 국정 운영 방식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러한 발언, 그러한 메시지, 그러한 전국 운영 행태를 보이면서 전국을 도는 광폭 행보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이다. 역시 핵심은 예. 대통령과 어떠한 식으로든 국민들에게 이탈했던, 그러니까 여권을 찍었던 국민이 이탈한 유권자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 유권자들 다시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러한 전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도로 어떻게 외연을 확장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실과 어떤 중요 이슈에 있어서 뭔가 다른 메시지, 다른 어떤 그 행태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전 그게 역시 쟁점이고 핵심이다라고 봅니다. 예. 또 새해에는요, 윤 대통령이 이 신년 인사회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재명 대표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참석을 하면서 새 인물이 이제 모이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글쎄요, 뭐 어떤 모습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엄청나게 뭔가를 하기에는 이제 신년 인사회라는 이제 특징적인 자리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새 인물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떤 모습들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새해는 다 같이 여야가 모여서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예. 앞으로 정치 실종을 정치 복원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나간다면야 뭐 얼마나 나름대로 좋겠습니까? 그런데 총선을 한 100일 정도 남겨놓고 회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외형상으로야 서로 만나는 의미가 있지만 또 회동 끝나고 나면은 또 바로 이제 여야가 극한적 대립 구도로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조금 말씀드린 부분은요. 지금 저 국민들이 봤을 때 이 현 정부나 집권당 그리고 야당한테 요구하는 아주 공통적인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민생에 대해서 조금 정치권이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매일매일 극한 투쟁만 하고 어떤 때는 뭐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 포함해서 서로 극대적인 대결 구도로 가니까 민생이 좀 사라졌다는 부분도 하나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정치라는 거는 항상 미래를 향해서 꿈과 희망을 줘야 되는데 대한민국 정치에는 어느 순간 과거만 있고 그리고 미래가 사라진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어떤 산업을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젊은 세대가 더욱더 분발해서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미래 어젠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나름대로 그걸 가지고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아서 지금 예를 들면 디지털 노마드 시대라고 본다고 한다면
과거 제조업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젊은 세대들 가지고 스타트업을 포함해서 지금 뭐 AI도 있고 블록체인도 있고 클라우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신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여야가 어떻게 경쟁할 것이냐를 가지고서 국민들한테 표를 얻어야 되는데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심판론만 주를 이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부 심판론, 더 나아가서 86 운동권 세력 심판론 이런 것만 가지고 갔을 때는 아마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피로감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과연 무엇을 위한 총선이냐라고 하는 기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는 정말 치열한 미래의 어젠다와 정책을 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뭐 어떤 모습들을 좀 개인적으로 기대하시는지요? 별로 기대는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예. 지금 이제 어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네. 대표 만나도 뭐 여전히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렇게 헤어졌고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과 또 이재명 대표도 만났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무슨 서로 이제 덕담은 나눴습니다만 그 이후에 나온 얘기는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지금 이 여야가 항상 우리나라 정치가 적대적으로 공생해 왔던 정치입니다만 이번 국회 21대 국회가 물론 출범은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들어와서 가장 심한 것 같아요. 뭐 굳이 비교하는 게 의미가 크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난히 지금 이게 아마 이제 큰데 이게 아마 지난 대선 때 워낙 이 표차가 적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불과 이제 뭐 0.73%포인트 차이밖에 안 져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이긴 건 이긴 건데 국민의힘이 그런 이유가 있고 또 하나가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사고 리스크가 있는 게 현실이고 말이죠. 여러 가지 사건이 기소돼 있고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계속 피의자 대 뭐 이 무슨 검사 이 구도가 있어 왔던 게 사실이란 말이죠. 한동훈 위원장도 검사예요. 그리고 바로 이 수사했던 또 법무장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구도가 그대로 갈 공산이 크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가야 되죠. 민생 이슈를 다루고 4차 산업혁명을 다루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정책적인 이슈를 다루면서 접점을 찾아 나가고 합의를 모색해 나가는 정치의 본령으로 가는 게 총선이거든요. 근데 뭐 그럴 가능성은 거의 현재로서 봐서는 기대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나마 기대를 못하더라도 적어도 상대방 비방은 좀 멈춰달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국민의힘이 새롭게 이제 비대위를 꾸리고 해 나가는 건데 민주당도 뭐 그렇게 해 나가겠죠. 민주당은 아직도 그러나 당내 갈등이 굉장히 이제 파열음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총선이 지금 그동안 워낙 집권하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워낙 여야 갈등이 심했으니까 이번 총선만이라도 그 갈등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정치로 어느 당에서 온 건가 먼저 고리를 좀 끊어줘야 돼요. 근데 두 여야가 뭐 그걸 끊을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에다가 너무 황당하게 기대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예. 지켜봐야죠. 조금 예. 이분들도 정신을 차려야죠. 이제. 네, 이런 상황에서 일단 또 양당의 전 대표들의 이제 신당 창당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고요. 이제 실제로 각 신당에 좀 합류하겠다라고 등장하고 탈당하는 인물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제 어느 정도 규모의 인원들이 모여질 것이냐, 또 이것의 파급력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 좀 갖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치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정당 파편화예요. 정당이 많이 분열돼가지고 나오는데 네. 이렇게 제3지대 정당 신당들이 많아지는 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기존 거대 양당이 허약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기존 정당들이 국민들과 함께 가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 제3신당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대 양당에 대한 피곤함과 더불어서 도대체 정당 정치가 지향하는 본질이 외면되니까 지금 이낙연 신당을 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도 뭐라고 그랬냐면 현재의 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지 않고 이재명 사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대표직을 내려놓고 비대위로 가자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신당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뭐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것이 안 받아들여지니까 이제 나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한국 정당 정치에서 보면 신당이 파괴력을 가지려면 4가지의 요소가 필요해요. 네. 제일 첫 번째 요소는 그 신당이 지향하는,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냐. 이 가치를 국민들로부터 많이 수용이 된다고 한다면 올라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역적 기반이 있느냐. 세 번째는 현역 의원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신당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
대선 주자급으로 인지도가 얼마큼 높으냐 이 네 가지거든요. 그러면서 봤을 때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신당이 이준석 전 대표가 이끄는 신당보다는 조금 더 파괴력이 있다고 좀 봐요. 왜냐하면 현재의 민주당을 다시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그런 가치가 있고 호남이라는 기반이 있고 더 나아가서 현역 의원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공천 과정 속에서 탈락한 많은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참여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는 대선 주자급 인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잠재력이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다고 좀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당이 과연 효과를 가질 거냐 아니면 파괴력을 가질 거냐 결국 누구한테 달려 신당한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재 거대 양당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주 대대적인 혁신도 하고 공천을 하면서 깜짝 놀란 파괴적인 공천도 하고 이렇게 된다든지요. 아니면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어느 순간에 벼랑간 대사표직을 내려놓고 그리고 뭐 새로운 비대위 체제를 가져가 가지고서 당을 혁신하겠다고 한다면 아마도 제3지대 신당이 갖고 있는 파괴력은 현격하게 떨어질 것이지만 예.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뭐 계파 갈등하다 나눠먹기식으로 해서 끌고 간다고 한다면 공천에서요. 그러면 제3지대 정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제3지대 신당이 각계 전투가 아니라 만약에 빅텐트를 해가지고 전부 다 모여가지고 제3시대 빅텐트론이 부상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나름대로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3지대에 대한 정치적 욕구는 계속 존재해 왔어요. 지금 뭐 워낙 뭐 누구나 다 얘기하는 겁니다만 워낙 거대 양당들이 보수 정당들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뭐 진보적 의제를 내세운 것도 별로 없어요. 어차피 보수 정당들인데 뭐 정치 정당 논에서 분류해도 둘 다 보수 정당들이에요. 그런데 이 정당들이 공천 싸움하고 서로 이제 주도권 다툼하고 당내에서 국회가 민의의 대표 기구가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권력을 탐닉하는 기구로 국민들에게 그렇게 인식돼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비판이 있고 또 하나는 그래서 거대 양당들의 지지율이 지금 40%를 못 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체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두 정당의 지지도를 비교한다는 자체도 어떤 때는 의미가 별로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제3지대라는 건 뭡니까? 그런 거를 타파하고 정말로 아까 얘기 나왔던 그런 민생에 관련된 정책들 상대방 비방하지 않고 흠결이 없는 그런 대표, 당대표. 그렇다면 그 제3지대에 상당한 그 지지가 갈 거예요. 설령 대선 주자가 아니더라도 또는 지역적 기반이 없다 하더라도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이 주목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제3지대가 양대 거대 정당에서 공천을 못 받은 인사들이 나와서 하나의 이합집산의 형태로 신당을 만든다고 제3지대가 아닌 겁니다. 그건 그냥 그 우수리가 남아서 정당을 만든 공천 탈락자들의 집합소가 되면 그건 제3지대의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정치학적으로 더 제3지대라고 말하는 그 제3의라는 숫자는 1당과 2당이 아닌 새로운 정치 형태를 보일 때 그 제3정당이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1당의 의석수, 2당의 의석수보다 적은 의석수 이게 제3당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보인다면 설령 의석을 못 얻더라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실험이 될 겁니다. 네. 이낙연 그리고 이낙연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 이런 사람들이 약간의 그 어떤 그 가치 지향의 차를 극복하고 금태섭이나 양양자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의기투합해가지고 양당과 다른 정책들 보인다면 전 나름대로 성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뭔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말처럼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의 그 리스크가라는 게 그거 상당히 큰 게 사실이거든요. 그 문제가 계속 당내에서 큰데도 불구하고 공천 때문에 이제 비명계 의원들도 목소리 못 내는 것 같고 집권당은 어차피 대통령 권력이 지금 아직 집권 2년 차밖에 안 됐으니까 그건 당연한 건데 아무튼 그런 것들 극복하면서 뭔가 새로운 이런 정당들이 있었네라고 한다면 좀 기대해 볼 만한데 아직은 그야말로 아까 말씀처럼 제1당과 제2당이 어떠한 혁신, 쇄신의 형태를 보이느냐 그게 오히려 독립변수일 것 같아요. 이 지금 제3신당이 독립변수가 되기는 아직은 좀 여건이 취약하지 않느냐 좀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두 분의 의견이 여기서는 되게 같이 좀 나왔고요. 이 부분 좀 짧게 여쭤볼게요. 일단은 이 김건희 여사 이제 특검법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라고 했고 그렇다면 이제 이게 거부권이 행사된 뒤에 재의결이 언제 되겠느냐 이 시점에 대해서 한번 두 분의 생각을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한 1분씩 드릴게요. 이 부분 어떻게 좀 진행될 것 같으세요? 국회법상 이제 재의결에 관련된 시점은 정해져 있지를 규정이 않아요.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분명히 네. 국민의힘에서 공천 과정 속에서 탈당자가 많이 나오게 되면 그때 지금 15명 내지 20명만 이제 저 재의결에 찬성을 하게 되면은 결국 기구의특별법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아마 굉장히 중요한 공천에서 있어서 또 그 이후에 전국 운영에 있어서 아주 상당히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재의결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게 민주당도 비명계 의원들이 탈당하면 또 찬성을 던질 수 있어요. 반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양당이 예. 다 지금 이 정치 호수가 복잡할 거예요. 예, 예. 재의결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이렇게 정치적 수만 굴릴 게 아니라 양당이 다 특검법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해서 다시 좀 재협상을 해서 양쪽 좀 협상을 좀 해야죠. 이거 무조건 거부권 행사할 거 뻔한데 그냥 밀어붙이는 야당도 딱한 노릇이고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권에게 부담을 주려 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고 여당도 여권도 그냥 협상보다는 노무현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하기 전에 이미 당과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할 거다라고 얘기해버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이 행보도 좁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이 특검법 가지고 좀 협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거 또 이 재표결 날짜를 가지고 서로 또 수를 서로 계산하고 이렇게 된다는 건 국민들이 볼 때. 근데 문제는 이 지금 대통령이 이 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지 마시오라는 여론이 높다라는 거. 그게 여권에게는 아마 큰 부담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최창열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